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신의 방패의 이지스, 당연히 닉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함의 방공 시스템에 들어가기에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전투함의 레이더 시스템에 이 이지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제 스파이-1 사면배열 패사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죠. 최대 500km 이상의 거리에서 20개가량의 적 전투기 혹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레이더의 안테나가 사면으로 배치되어져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을 360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장착한 전투함들은 이지스함이라고 뭉뚱그려가지고 세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한때는 꿈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지스함들도 같은 이지스 시스템에 갖다가 장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빼면은 전부 다 각자 국가마다 사정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크기나 무장이 전부 다 다른 별개의 함급들입니다. 뭐 싸게 만들기도 하고 레이더를 갖다가 좀 높이 달기도 하고 이게 아스널십인지 방공구축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이지스함은 호주 해군이 만든 호바트급입니다. 무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지스함인데요. 뭐 호바트급은 이지스 레이더에다가 금이라도 발라서 만든 것일까요? 자세한 사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시대 호주는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는 연료인 역청탄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로서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동맹국이었기도 하죠. 지금도 서방의 정보기관 협력체 걸어치고 찐친팸 파이브 아이즈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니까요. 파이브 가이즈 아닙니다. 따라서 호주는 주변에 상당히 허접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만 있었고 안보 위협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연방 국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됐었고 세계대전이 나면은 불똥이 튀어가지고 호주도 억가를 당한 게 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놔야 됐었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호주의 해안가 도시들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과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960년대 당시 최신 방공구축함이었던 찰스 에페 애덤스급 구축함을 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퍼스급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사거리 19km짜리 타터 대공 미사일이 장착한 방공구축함이었죠. 자세한 성능에 대한 거는 퍼스급이랑 동급의 전투함이었던 일본의 아마츠카제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70년대에는 미국에서 올리버 하이저 페리급 범용구축함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방공구축함으로서 사용을 했었어요. 바로 애들레이드급이죠. 왜 미국에서는 이게 범용구축함인데 호주에서는 왜 방공구축함의 포지션으로 굴렸냐면요. 애들레이드급 역시 타터 미사일과 비슷한 SM-1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나라에 따라서는 충분히 방공구축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죠.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타치카제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자 퍼스급이나 애들레이드급이나 다 같이 낡아가지고 못 써먹을 수준이 되었어요. 게다가 방공구축함들의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구식화된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현대전에서는 대한미사일 막 수십 발이 날아들어올 게 뻔한 상황인데 지금 이들 전투함들이 갖춘 체계로는 이런 대한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수십 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해줄 수 있는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대표적인 게 뭐밖에 없었어? 이지스. 그래서 2015년 호주 최초의 이지스함이자 최신형 방공구축함이 건조가 되었는데요. 바로 호바트급입니다. 체급은 7,000톤으로 이지스함 중에서는 꽤 작은 축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스파이-1 D형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하기에 한계까지 작은 물건이었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면은 바로 저가형 이지스함을 목표로 두고 설계했던 스페인의 과장급의 설계를 호주가 사와다가 건조를 했기 때문이죠. 잠깐, 컨셉 자체가 저가형이라고? 그래서 추진체계도 보통 이지스함들이 가스터빈 올리 추진체계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호바트급에서는 디젤 엔진도 추가해가지고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혼합 방식인 코도그 방식을 채택했죠. 왜냐면은 가스터빈이 가속력도 좋고 소리도 좀 작아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체계이긴 한데요. 단점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거든.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유지비가 좀 덜 드는 디젤 엔진을 갖다가 가동해서 통통통 다니고 고속이 필요해지면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었죠. 이 때문에 최고 속도는 일반적인 이지스함들보다 느린 28노트를 자랑했었습니다. 유지비도 아끼려고 했다고? 한 포는 5인치 MK45 모두 4가 달렸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사골처럼 우려먹는 포죠. 수직 발사관은 48셀이 장착됩니다. 여기에 32셀은 장거리 함대방 미사일인 SM-2 블록 3A B형이 들어갑니다. 사거리 180km의 장사정 대공 미사일이죠.
SM2가 놓친 표적은 대응거리 50km 바깥에서 ESSM이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ESSM 계함방공 미사일은 16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미사일이 작아가지고 한 셀당 4발씩 쿼드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64발의 ESSM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죠. ESSM마저도 표적 요격이 실패하면 최후의 순간에 근접 방어 체계인 시우스가 작동을 하는데요. 펠랭스 블록 1B형이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밖에 안 달아놨어요. 보통 이보다 작은 전투함들도 2개는 달고 다니거든요. 좀 너무하다 싶죠? 호주는 어차피 시우스 자체가 표적에 대해서 최후의 순간에 한 2km 안쪽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를 달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산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수 장비에도 돈을 아꼈다고? 헬기 경납고에는 한 대 시오크 대자매기를 경납할 수 있고요. 이외에는 경어레와 하폰 대한 미사일 8발을 장비하고 있죠. 자, 지금 재원을 한번 살펴봤지만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싸야 정상이에요. 다른 이지스함들에 비해서 이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평선 탐지 레이더인 SPQ-9B랑 적외선 탐지 체계인 벤피르이리스트를 갖다가 둘 다 달고 나와가지고 전술적인 유연성이 좀 높고 추적 고도를 시스캐밍으로 접근해오는 적의 대한미사를 좀 더 잘 탐지할 수 있다? 요 정도예요. 설계 자체도 예시당초부터 싸구려 이지스함으로 기획이 된 바잔급의 설계를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참고로 바잔급은 척당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럼 호바트급도 비슷하게 가격이 뽑혀져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호바트급은 척당 2조 5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지스함들이 보통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정도에서 놀아요. 호바트급보다 5,000톤이나 큰 우리나라의 정조대함급도 저 가격 안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표로 했던 바잔급보다 호바트급이 3.5배나 더 비쌉니다. 그럼 대체 왜 호바트급은 이렇게 비싸게 뽑혀서 나왔는가? 바로 호주 정부의 무리한 국산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공장도 세우고 이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공업 역량을 유지하려고 어거지로 일감 줘가지고 돌리는 공장들은 그 품질이 굉장히 괴약했고 국제 경쟁력도 없었어요. 심지어 호주가 노동선진화 정책을 갖다가 급격하게 피면서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필수 인력도 많아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산품이 품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만 비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업 자체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공장들은 그냥 어미새가 주는 애벌레 받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응애새처럼 그냥 세금 빨아먹는 귀신 된 거예요. 기술과 공정 수준? 그런 거 혁신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야구 못해도 월급은 나온다는 뭐 프로야구 팀처럼 그런 거 안 해도 돈 다 나오거든. 품질 관리도 개판이다 보니까 명품 설계를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똥이었어요. 그럼 그 개똥 같은 걸 쓰겠습니까? 당연히 반품하고 다시 만들고 그럼 납기가 늦어지고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호주의 공업입니다. 여기에 호바트급이 당해버린 거예요. 호바트급은 여러 공장에서 블럭식으로 각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한 개 조선소로 배달을 해와서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건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블럭들을 모으고 보니까 조립이 안 돼. 어떤 공장은 인치법으로 만들었고 어떤 공장은 미터법으로 만들었어요.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즉 전투함 한 척을 만들 가격이 이미 공중분해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날라가지고 척당 7천억 원짜리를 갖다가 2조 5천억 원에 사오는 대참사가 펼쳐졌던 겁니다. 따라서 호바트급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지스함이라는 타이틀을 얻음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이지스함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 호바트급 건조 사업은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 최초에 시작됐던 때는 1990년대였습니다. 그것도 90년대 말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초반인 1992년이었어요. 근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무려 24년이나 걸린 겁니다. 참고로 한국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최초 소유제기부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22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해군이 워낙에 그전에 해군력이 허벌이었다 보니까 그전에 KD-1, 2, 즉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충무호 이순신급 구축함 이렇게 선행 결과물들도 만드는 것도 일정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호주 해군의 이지스함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진 이유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쓰레기 같은 호주의 방산업체들한테 최대한 밥그릇을 갖다가 많이 나눠주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원래라면은 그냥 9,000톤짜리 미국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설계를 사와가지고 만들면은 한 10년이면 끝날 것 같다가 갑자기 뭐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의 크기를 갖다가 업사이징 해가지고 이거를 이지스함으로 만들자는 개 에바 세바스러운 그런 이상한 주장이 대두가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24년을 싸운 겁니다. 왜냐고요? 안자급은 호주의 아메콘 주선소에서 곧바로 건조가 가능하거든. 근데 안자급 자체가 호주가 원래 호위함을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니까 독일에서 호위함의 설계를 사다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업사이징 시켜가지고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가 달겠다고? 참고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투함의 업사이징을 진행했다가 어떤 일이 터지는지에 대한 영상 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심지어 안자급의 업사이징 설계안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늘렸다지만 전력 설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사면 배열 레이더에는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예시상초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지스 레이더 못 답니다. 근데도 국산파가 갑자기 막 안자급으로 가야만 뭐 자주국방이다 이러면서 들이 누워가지고 그냥 어거지 떼쓰고 그러느라 24년이나 늦어진 거예요. 결국은 일정은 일정대로 늘어져 버렸고 예산은 이미 아득히 초과해버려가지고 원래 호바트급 4척 건조하려고 했는데 3척밖에 건조할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의회에서 급하게 예산을 증액해 준 겁니다. 결국은 3척으로 마무리를 짓는 대참사가 일어나 버렸죠. 뭐 호바트급은 어찌저찌 이렇게 건조가 되어져가지고 어거지로 써먹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주 해군은 지금 추가적으로 방공 구축함 사업을 내가지고 헌터급 구축함에 갖다가 건조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중이에요. 뭐 헌터급에 달리는 장비들을 보면요 굉장히 삐까번쩍합니다. 뭐 육면배야 레이서 레이더 뭐 그런 거창하고 대단한 건 다 발라놨던데요. 정작 지금 이거 사업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호바트급 건조 사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아마 개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오션 출동!